요즘 수에즈 운하 때문에 난리가 나고 있죠.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은 좀 재미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산업공학도가 세상에 관련된 직접적인 이슈를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볼 게 많이 없잖아요. 다른 전공처럼 멋진 제품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이론이 나오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스타 플레이어가 보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팀쿡? 어느 회사의 생산관리 분야에 빅 이슈가 터져서 매우 흥미롭다, 또는 어느 지역의 환경안전이 빅 이슈가 터져서 조사를 나가면 배울 것이 많을 거야. 환경안전 이슈가 터지면 가면 목숨이 위험하죠. 이런 거 별로 없잖아요. 그래도 간간히 큰 사건 사고가 터지는 곳이 물류 분야인데 지금 아주 큰 이슈가 있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수에즈 운하 마비 사고는 이집트 시간으로 2021년 3월 23일 오전 7시 40분에 컨테이너선 에버기븐이 수에즈 운하에서 좌초되어 통행이 마비된 사건이다. 좌초된 지 하루가 채 되지 않아 237척의 선박이 운하를 통과하기 위해 줄을 서고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좌초가 이 운하의 하부에서 발생한 까닭에 이를 우회할 방법도 현재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23일 에버기븐 컨테이너선이 수에즈 운하를 틀어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뉴스 본 적 있어요? 물류 직무 지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주 흥미롭게 보세요. 이런 리스크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 SCM이나 물류 직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대비책이나 해결책을 먼저 준비를 해 놔야겠죠. 자, 배가 이렇게 꺾여서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뱃길 통과해야 유럽과 아시아로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아예 지금 가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 배 하나 끼인 게 뭐 그렇게 꺼내는 게 뭐 그렇게 힘들겠어 하시겠지만 그게 바로 힘들다고 합니다. 2016년 2월에도 산적 화물선인 뉴 카테리나호가 좌초 12일 동안 운항이 중단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에즈 운하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시간을 단축시켜 준다는 데 있죠. 이게 원래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배들은 이런 식으로 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을 경유해서 돌아가야 합니다. 자, 딱 봐도 수에즈 운하 이용해야겠죠. 여러분들 제조업 하시면은 보통 공장이 어디에 있을까요? 대한민국, 중국, 베트남 등에 있을 겁니다. 이쪽에서 생산을 해서 만약에 유럽 쪽에 판매를 해야 한다, 또는 유럽에서 생산된 자재들이 아시아 쪽으로 와야 한다 하면은 당연히 수에즈 운하를 이용해야겠죠. 아래쪽으로 가도 되는데 물류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비행기를 보내는 비용 아끼려고 시간 조금 많이 걸려도 조금 더 저렴한 배에 태워서 다른 회사 제품이랑 같이 묶어서 보내는 건데 굳이 케이프타운을 거쳐서 돌아갈 이유가 없겠죠. 다들 한 푼 한 푼 아껴서 원가를 낮춰보려고 하는 건데 비행기 태워서 보내잖아요. 그럼 하루 이틀에 배송할 건데 배 태워서 20일, 30일 걸려서 보내는 겁니다. 그 배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전 세계 물류의 약 10%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한다고 합니다. 매시간 4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추가로 매일 90억 달러 상당의 상품 운송이 지연될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발생한 며칠의 물류 지연이 도미노 효과를 일으켜서 향후 몇 달간의 물류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합니다. 사태가 장기화하게 되면서 해운사들은 케이프타운을 거치는 우회 경로인 희망봉 항로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해운 우임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고 화물선 역시 추가로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선업은 오히려 주가가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수에즈 운하 사고 이후에 세계적인 해운 우임 하락하는 가운데 유럽 항로 운임만 급등하고 있다고 해요. 러시아는 이 사태를 이용해서 아프리카를 돌아가는 대체 항로보다 짧은 북극 항해로를 홍보하고 있다고도 하네요. 자, 수에즈 운하로 가던 대부분의 물품들이 유류, 일용품, 그리고 커피 같은 거라고 하네요. 크게 생존을 위협하는 물건들은 아니라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나비효과가 엄청 아픕니다. 일단 유가가 엄청 오르고 있죠. 그리고 요즘 수급 이슈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의 물자 부족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거라고 합니다. 자재를 이동시키거나 완제품을 이동시키는데 어느 정도 제약을 받을 거라는 거죠. 따라서 해결책은 뭘까요? 일단 아프리카의 희망봉, 케이프타운을 경유하는 경로를 계산 중입니다. 가장 쉽게 고려할 수 있는 가장 눈에 띄는 가장 쉬운 대책 중에 하나죠.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아프리카 돌아가지 말고 그거보다 짧은 러시아 북극 항해로를 이용해라 하고 뭐를 적고 있는 거죠?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냐? 지도를 보면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지구는 둥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유럽,
지중해 쪽으로 간다고 가정하면 아프리카를 돌아서 가는 것보다는 러시아의 북극해를 이용하는 것이 거리상으로는 가깝다고 합니다. 대충 눈으로 봐서도 더 가까워 보이네요. 근데 대항해 시대에 게임 하시다 보면 알겠지만 저 위쪽 길이 좀 춥잖아요. 다 얼어 죽잖아요. 대항해 시대에 보면은 얼음도 있을 것 같고 리스크가 더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직무 찾아보실 때 SCM이나 물류기획 이런 부서들 있죠. 이런 부서들에서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물류 SCM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미리 찾아놓고 이런 문제가 실제로 생기면은 여러 가지 방법을 점검해서 가장 최적의, 가장 저렴한, 가장 신뢰도가 높은 SCM을 사용하게 됩니다. 장단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단 아프리카로 돌아가나 러시아로 돌아가나 물류 비용의 증가는 어쩔 수가 없을 겁니다. 이게 골치가 아픈 게 컨테이너선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우리 물건만 실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 많은 컨테이너 중에 몇 개만 또는 한두 개의 우리 제품이 실려 있는 겁니다. 더 심하면은 한 컨테이너 안에 우리 제품 그리고 옆집 제품이 같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 컨테이너를 공유해서 공동 구매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세한 건 주변의 물류학과 친구분들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여튼 우리 물건이 급하게 아프리카를 돌아서 갑시다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많은 컨테이너에 누구 물건이 들어있는지 각간의 물건 책임자들에게 연락해서 모두 동의를 얻는 것도 불가능할 뿐더러 각각의 물건에 대한 보험이나 물건 가격들도 다 다릅니다. 한마디로 수에즈 운하가 막혔네? 돌아가야겠다. 이미 출발한 선박들은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요거 보시면은 21일과 25일의 위성사진이라고 합니다. 저 흰색 점들이 다 수에즈 운하를 들어가려고 하는 선박들인데요. 원래 계약상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기로 했던 배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갑자기 항로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냥 수에즈 운하 입구까지 가서 단 내리고 둥둥 떠 있는 겁니다. 이해관계라는 게 워낙 복잡하고 어려워서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일단 한 척에 승선하고 있는 승무원의 일당 및 추가로 소요되는 선박의 연료 등 추가적인 비용이 천문학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로 돌아가는 루트 말이죠. 이게 하필이면 또 소말리아 근처를 지나간단 말이죠. 소말리아에 무슨 이슈가 있습니까? 바로 해적들이 있죠. 원피스를 찾는 유쾌하고 착한 해적들이 아니고 진짜 해적들이 컨테이너선이던 무언가 노리려고 아마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앞으로 소말리아 앞으로 배가 많이 지나갈 거가 예상이 되잖아요. 그럼 회사에서는 따로 보험을 들거나 해적 보험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더 우회하는 방법을 원할 텐데 역시 한 척의 배 안에 우리 물건만 싣는 게 아니라 회사 레벨에서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2013년도 뉴스 기사인데요. 일부 보험사들과 해적들이 브로커들에 의해 내통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 한 해상보안업체의 관계자는 단정하게 말하긴 조심스럽지만 영국계 보험회사들이 해적을 양성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게 설득력이 있는 이유가 해적들의 활동이 왕성할수록 보안회사 및 보안업계에 막대한 수익이 생기는 구조 때문이다. 심지어 국가에선 정부 차원에서 은밀하게 해적을 지원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들고 있다고 한다. 내 해적이 있으니 보험을 들 것이고 보안업체를 찾을 것이고 보험회사에서는 다시 해적들에게 돈을 주면서 활동을 하라고 할 것이고 어쨌든 해적 관련 보험은 있나 보네요. 이게 2일 전에 나온 해결책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이 아시는 드론을 이용한 아니면 신기술을 이용한 IoT 이런 첨단 기술 없습니다. 뒤에서 모래 땅 파고 위에서는 화물 빼서 가볍게 하고 아주 원초적이지만 확실한 방법이죠. 아직 지구에 고질라나 어벤져스가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인코텀즈 DDP를 주로 사용했었는데 이러한 인코텀즈는 현재 10년 주기로 개정되고 있으며 DDP의 경우에는 이 표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어려워서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생산관리 담당자는 일단 선박에 실으면 매출로 잡힌다는 게 중요한 거죠. 선박이 수아즈 운하에 멈춰 있던 말던 일단 퇴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퇴근은 가능하지만 내일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일단 고객사는 내가 보낸 물건을 받지 못하고 있죠. 고객사가 얼마나 급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는 법무팀과 물류팀이 알아서 잘 하겠지만 고객사는 원합니다. 우리 제품을 이번 주에 보낸 물건이 어디 있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저렇게 일주일, 2주일 배에서 있어도 되는지 그리고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고객사는 PO를 늘리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보낸 물건들은 모르겠고 더 보내줘 급해 긴급으로 더 생산해 달라고 할 거겠죠. 열심히 해서 이번 리스크를 이용해서 더 팔아보자 하고 싶은데 자재가 유럽에서 오질 못하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생산 계획 자체가 수립이 안 되는 경우가 됩니다.
내가 지난주에 열심히 수립해놓은 생산계획 한 달, 두 달치가 다 쓸모가 없는 거예요. 자재도 없을 뿐더러 우리 물건도 생산이 더 이상 안 되는 겁니다. 생산관리가 아무리 생산 오더를 내리고 싶어도 자재 수급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일단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지난주까지 수립했던 주별 단위의 생산계획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고객사의 PO도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고 자재 수급은 일별로 조금씩 들어올 것이고 설사 보낸다 해도 고객사가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비행기를 보내자니 비행기 물류 비용은 케이프타운 돌아가는 것보다 더 비싸요. 그리고 급한 사람들 비행기로 보내다 보니까 물류 비용이 아마 더 엄청나게 오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생산 계획은 오늘 다시 통째로 바꿔야 하는 즐거운 시기가 됩니다. 그렇다고 뭐 생산관리 담당자가 뭘 나서서 뭘 할 수 있는 게 뭐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냥 자재 오는 수량 보고 생산해야 되는 수량 보고 그냥 그게 내리는 것뿐이에요. 최적화해서. 이게 바로 물류 이슈 발생이 생기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물류 쪽의 용어나 이런 게 굉장히 생소하고 어렵기 때문에 굳이 뭐 회사 들어가기 전에 공부할 필요는 뭐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하나하나 그냥 상식적으로 좀 공부해서 알아두고 간다면 나중에 쓸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참고로 이런 내용들은 무역영어 자격증 구하시면은 같이 배우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직장인이었습니다.